네, 그럼 이 시각 뭘가 통해서 프리마켓 분위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한 20분 전쯤에 좀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 나와줬는지 우선 좀 짚어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아직 트럼프 연설에서 뭐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국방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과 상당한 약간 가축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장기화될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사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한 번 더 지연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판결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대법원이 생각보다 행정부의 편을 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혹은 이제 부분적으로 행정들을 두둔하지 못하는 부분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의 우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사전에 좀 해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라도 대법원이 뭔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었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즉 IEEPA에 대한 법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있을 경우 추후에 행정부한테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301조 법안이나 그 외의 법안들로 사실상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조치 자체는 고관세를 매길 수는 없으나 적어도 15% 정도의 상호관세는 추가적으로 매길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지금의 EU의 압박이 행정부 자체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의 일부다, 우리의 영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나 그린란드를 획득하는데 진심인 트럼프, 다보스 포럼에서 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단 그린란드 자체는 이제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역할이 사실상 이제 덴마크랑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미국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덴마크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토나 이런 방위 행정적 명령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배제하고 군사 행동들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미국의 신경을 조금씩 긁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그냥 각축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린란드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편입에 동의를 한다거나 혹은 덴마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뭔가 발언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보였던 텐션과 그다음에 나토 쪽에서 보였던 유럽 국가들의 텐션이 상당히 좀 일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평행선을 그려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만 임기가 종료되면은 이런 각축전은 끝날 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이걸 장기 지연화시켜서 그린란드의 어떤 특별한 대처 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나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사실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공격적으로 매기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원자재 관련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추후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고관세를 적극적으로 매기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큰 경제적인 타격을 본인들이 우려하기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즉각적인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린란드 매입을 상의하기 위해서 좀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무역 정책에 대한 위험이 사실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올해도 확실히 남아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어제장만 보더라도 빅스 지수가 또 1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지금도 한 20선 위에서 놀고 있고 미증시 자체도 좀 트리플 약세가 이어지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미증시 기간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금일장 트레이딩 포지션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주요 이제 SMH나 반도체 관련된 섹터 ETF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의 강보합선 트레이딩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별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폭이 큰 상황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진 않은데,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S&P 7000선에 임박한 수준에서 찍고선 이제 본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 트레이더들뿐만 아니라 매뉴얼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펀드들, 그다음에 사모펀드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려 포인트이고요. 이 둘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누가 우승할지에 대해서는 한 2, 3일 정도 거래량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고유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물량들은 본격적으로는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장 자체는 어제장 낙폭이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컸다 보니까 강보합 정도의 트레이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한 3거래일 정도 동안은 또 추가적으로 약세에 대한 포지션들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는 우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증시 자체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해방의 날 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나온 패닉셀, 지금의 상황을 좀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좀 사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시장 트레이딩을 한 게 사실 10년 가까이 되긴 하는데 이런 이제 종합적인 트레이딩의 포지션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시장의 트레이딩 총 물량들을 기관 수급 기준으로 좀 체킹을 많이 하는 기관이거든요. 저희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킹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시점 포지션에서는 분명히 풋옵션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맞고, 그리고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반영을 해서 VIX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도 맞고, 이 종합적인 부분을 관찰했을 때 일단 당분간 적어도 5영업일가량은 약세에 대한 포지션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걸 받아낼 만한 주체들은 명확하게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AI 칩셋에 대한 공격적인 우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또 상당히 존재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ETF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수 중심의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5영업일가량은 지속된 매도 포지션들이 산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이제 작년과 4월과 차이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작년 1월 13일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시장 낙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트레이딩 할 때. 그래서 축소를 하고선 4월 9일자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2분기 때 진행할 때는 되게 매수 포지션을 좀 세게 던졌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발로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임기 초임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쏟아냄으로써 리스크에 대해서 고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미리 해지하고자 좀 해당 분기에 많은 포지션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볼 때 많은 다른 기관들도 지금의 트럼프 정부의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이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임박해 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대법원이 생각보다 고심을 너무 장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부분은 적어도 6,500선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선 평가를 하고 있고요. S&P 기준입니다. S&P 기준으로 6,500선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인덱스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6,50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통상 증시가 좀 흔들리면 채권 시장은 그래도 탄탄하게 가격이 올라주는 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게 또 일본 국채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함께 딸려 올라간 것 같은데 엔캐리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좀 안 해봐도 될까요? 사실 엔캐리에 대한 우려는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난 이제 BOJ의 금리 인상 이후에 BOJ가 금리 인상을 0.5%에 0.75까지 올리는 시점에서 사실 30년 금리를 돌파한 첫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5까지는 30년 동안에 한 번씩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약 2번가량의 0.5%를 도달했었는데 7호까지 올렸던 건 30년 만입니다. 즉 이제 버블 경제가 사실상 반종결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런 포지션이 됐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발로 채권을 빌려가지고 다시 미국 시장에 투자하던 그 방식의 트레이딩은 물론 작년 4월에 대량 청산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 소규모씩 청산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트레이딩이고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있어가지고 엔캐리는 그냥 계속해서 약간의 약보합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거래량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주요 매수 중심의 트레이딩을 하던 한마디로 이제 테크 중심의 우호 포지션을 던지던 공격적인 테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AI 시장의 평균 CAGR이 그래도 20%대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기대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왔었는데 근데 S&P가 이제 7,000선 도달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뭐 완벽하게 점을 찍진 않았지만 6,900선 후반까지 도달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테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사실 호흡상 쉬고 가는 호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에 대한 우려는 일단 좀 기저에 깔고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방금 전에 테크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장을 보면 일단 빅테크들이 쭉 빠졌고요. 그나마 기술주 중에서도 그래도 버텨주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라던가 인텔 이런 종목들은 어제 그래도 좀 강하게 힘을 내줬고 오늘도 강세네요. 지금 인텔이 3.4% 상승 중이고 마이크론도 2.2%입니다. 빅테크와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본다면 각각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테크 투자자들은 좀 쉬었다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쭉 간다. 이렇게 확 정리를 해볼까요? 이건 명확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포지션 기준으로 올해 지금 1월 초 기준으로 1분기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미증시의 메인 인덱스인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S&P에 대해서는 대폭 정리를 진행을 했었고요. 거의 전체 인덱스를 다 치환할 만큼의 리밸런싱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본격 편입을 했던 거는 그래도 소규모로 10%가량은 이제 나스닥의 액티브 형태의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세부 섹터로 긱스2 레벨로 내린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긱스 레벨 1 기준으로 긱스 레벨 1이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섹터, 뭐 테크, 뭐 혹은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큼지막한 기준의 섹터를 11개 정도로 쪼갠 걸 레벨 1의 긱스라고 합니다. 근데 레벨 2나 3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 세미컨덕터 같은 섹터가 되기도 하고 세미컨덕터 내부에서도 뭐 HBM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화돼서 쪼개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쪼갠 주요 섹터 중에서 저희는 이제 HBM이나 세미컨덕터 중에서도 한중반도체 같은 주요 테크 기업들의 빅스 레벨 2, 3 정도로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굉장히 좀 세분화된 다른 트레이딩이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냐면은 지금 AI 칩셋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한 지난 2년 동안에 보이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햄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각축전으로 들어가면서 ASIC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치고 올라오는 국면이 됐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파운드리나 HBM이나 HBF 같은 주요 이제 시설물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병목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목이 됐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주문자가 많아지고 본인들의 매출에 대한 성장 여력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만큼 반도체 섹터 내부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트레이딩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일 텐데 그럼 한 줄로 정리해 주세요, 대표님. 빅테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빅테크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같이 겸하는 기업들 위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부분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피지컬 AI와 핵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기업군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에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리마켓 특징주에서도 브리핑을 했던 종목인데요. 넷플릭스가 실적 자체가 괜찮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대표님? 사실 넷플릭스는 이전에도 한번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인수합병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쓰는 자금 규모가 2.2배에서 높게는 2.5배 정도의 순자산 대비의 금액을 쓰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 현금 자산으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개런티를 해준 만큼 사실상 전부 다 이걸 채권 자산으로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수합이나 혹은 이제 그 밖에 옵션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존 주주한테 뭔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현금 납입 형태로 다 자산을 매입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본인들이 가진 순자산을 일단은 현금 자산 전부 다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 자산 IB들한테 빌려가지고 또 이걸 렌탈해서 써야 됩니다. 그럼 당장 재무 상태가 영업이익이 바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채무가 계속해서 깔려 있는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PBR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수합병에 공격적으로 이 정도로 순자산 규모 대비해서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본체한테 지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기업이 다 지금 인덱스 모멘텀이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인수합병권 자체가 너무 본인들 규모 대비해서 큰 본체를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인수라는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인수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게 어쨌든 이 비용에 대한 우려, 재무 상태에 대한 부담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인수 이벤트 딱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불확실성 딱 해소되고 나면 그때서야 넷플릭스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게 단순하게 이슈 때문에 빠진다라기보다는 정말 순자산 대비 2.2배에서 5배라는 거는 사실상 그냥 본체의 재무 상태를 적어도 3년 가량은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뭐 인하 추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인하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치가 있고요. 그냥 마냥 인하를 했다가는 정말 아시아권으로 자산이 다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은 적어도 총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5%가량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재무 상황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최근에 흑자 전환을 보였던 게 그렇게 많은 연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막 순자산을 쌓아가던 구조는 아니었고 최근 한 2, 3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쌓아가기 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바로 또 이제 적자로 망가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넷플릭스 본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 있는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당연히 매출 규모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 가치는 뭐 PSR 기준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국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매수 포지션을 빠르게 던질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 또 대표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당장은 지금 또 이미 고점 대비해서 한 38% 정도 빠져 있긴 하지만 지금 바로 매수 포지션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제 함께 빠졌던 미증시 빠지고 암호화폐도 같이 쭉 빠졌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금만 오르고 비트코인은 못 가고 있어요. 9만 달러 붕괴되고 지금 8만 9천 달러 선에 머물러 있네요. 8만 8천 달러도 위태위태한 상황. 코인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게 코인 시장이 원래는 증시와는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코인 자체는 지금 ETF로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대체자산군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 해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보여지는 추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테슬라나 뭐 팔란티어나 이런 주요 기업들에 대한 레버리지 ETF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5 레버리지 같은 고 레버리지 상품들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이런 포지션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본인이 사용하던 레버리지를 그대로 이제 증시로 와가지고 투기적 포지션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은 암호화폐도 같이 신뢰를 잃고선 같이 매도를 치는 성향이 좀 있어요. 투기적 포지션을 양쪽에서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현금화를. 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왜 발생을 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본인들의 자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주요 레버리지 ETF들에 대한 자산이 감축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현금 자산을 오히려 암호화폐에서 청산하고선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암호화폐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증시 자산도 마찬가지로 청산해가지고 서로 상호 간의 자산을 교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커플링이 일어나야 되는 자산인데 최근 투기적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커플링이 되어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체자산으로는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뺀 돈을 이쪽에 넣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마 기관 포지션들은 좀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암호화폐 쪽으로는 다시 소규모 매수 정도는 쳐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의 과대한 낙폭은 방지해 줄 수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증시가 뭔가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해서 암호화폐도 똑같이 팔 부분은 아니고 적어도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라면은 반대로 증시 기관들도 부분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스트래티지가 한 3조 원 비트코인 또 샀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증시에 대한 해지 수단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트럼프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한창이니 거기서 나왔던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원전 좋다. 풍력 에너지 안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주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뭐 원전주는 대표적으로 뭐 SMR이랑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네. 있어서 이 기업들을 많이들 트레이딩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정부가 얘기하는 원전이 정확히 어떤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고 최근 들어서 에너지 포화율이 93% 정도까지 상승을 보였었고 추가 뭐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높이는 상황이 됐고 각 데이터 센터별로도 이에 대한 세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소형 원전으로 갈 거냐 대형 원전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대형 원전 위주의 포지션들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정부 차원에서 실발주로 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SMR 분야가 실발주로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해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섹터 내에서도 좀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